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지난 2월 중순에 한국환경생태학회라는 곳에서 산불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학회고요. 거기에서 보호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보호지역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주최한 세미나였고요. 그때 세미나 내용들을 저희가 갈무리해서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때 발표해 주셨던 박사님들과 토론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께는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갈무리해서 올려봅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긴 영상이지만 세미나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산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하고요. 두 번째가 보호지역하고 그러면 산불 피해 복원이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는. 결론이 되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걸 좀 전달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2022년 동해안 산불 실제 촬영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일반 산불이 아니라 마치 그 화산이 폭발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 많이 했고요. 다음 하독 한번 보겠습니다. 딱 1년 뒤죠. 23년도 3월달에 지리산 의심마을 뒷산에서 다시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은 막 시작할 시점에 찍은 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거하고 뒤에 보신 거 산불의 정도가 좀 다르시죠, 그죠? 산불의 규모나 세력이 다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산불의 세력이나 피해, 그 세력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산불의 피해가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기로 물을 부어서 끓이는 방식이 있고요. 일반 산림청에는 산불 진화 요원이라는 분들이 내려가서 연료를 저렇게 걷어내고 진행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지 통제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산불 대응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0년간 산불을 누적해서 보니까 3만 3천 헥타 정도가 산불이 나옵니다. 연평균 한 500, 270 헥타 정도 나타나고요. 지역별로 보시면 경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빈도로 보시면 경기도 지역에 가장 많은 산불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22년이 가장 많았고요. 2023년도 4,900헥타 정도 산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산불 피해가 가장 적었던 100헥타 미만 전체로 굉장히 적은 정도의 산불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보시면 산불 소각의 피해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입산자 실화가 매년 보면 가장 높은 30% 이상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500헥타 이상의 대형 산불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총 12건 정도가 500헥타 이상 대형 산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헥타 이상 발생한 건이 한 35건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중에 단일 지역 최대 산불 피해는 울진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피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이나 안전관리기본법,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대응 체계가 마련되고요. 현재 산림청 그 대응 체계는 산불 예방과 그다음에 산불 진화, 그다음에 산불 피해지 조사와 복구 보건 체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산불 지휘권자, 통계소 지휘권자는 시정 군수나 국유림 관리소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0헥타 미만에서 하게 되고요. 100헥타 이상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책임자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조건들, 피해나 피해 풍속이나 시간, 시설 피해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들이 규모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죠.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산림청 그 피해 대응 체계, 복구 대응체계 보시면 응급 복구와 항구 복구 두 가지로 기존의 체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 표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산림청에 해당되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피해를 소독을 벗어내주는 부서가 하나가 있고요. 또 조림을 담당하는 부서, 산사태나 응급복구를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오늘 오시는 생태복원을 담당하시는 부서 총 4개 부서가 참여를 하게 되고 산사태나 응급복구, 사방복구 쪽은 산사태 방지과를 위해서 별도로 시행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림 복구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조림이라고 이야기했던 산림자원과라는 부서에서 이렇게 총괄을 합니다. 생태보건 업무가 산림청에 도입된 지 20년 정도 됐고요. 생태보건과가 생긴 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불 피해지가 대형화되고 보호구역에서는 생태시업이라는 이 체계가 산림보건의 주요한 키워드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태보건과가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림청에 쓰고 있는 생태보건 개념도입니다. 일반구역과 보호구역을 구분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보호구역에서는 자연회복과 생태시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방법은 기반 안전과 식생도입, 그다음에 생태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들을 보건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시간적 개념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림청 내부에서도 복구와 기존에 하던 복구 업무와 보건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최근에 정리된 개념입니다. 동일한 나무 식재 조림을 하더라도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다양성 위주 생태 회복이 중점이 되면 보건 업무로 보고 전반적인 사업 체계를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산림청 업무 계획에 들어있는 조림 정책 방향입니다. 2022년 동해안 산불이 발생하고 5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조림 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444헥타에 대한 조림 계획이 금년도에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피해지 복구 조림과 내화수림 구성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호지역과 산불 피해지 부분입니다. 한국보호지역통합DB관리원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전체 보호지역이 육상보호지역이 178만 5천 헥타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30여 개 보호구역을 정리한 거고요. 17.8% 정도가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는데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그다음에 산림청과 환경부가 같이 하고 있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그리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공원구역 이 세 가지가 주 우리 관심 대상자라서 그 세 가지 중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보호구역은 총 5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보호, 경관보호, 수원 함양, 재해방지보호, 산림유전자보호구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원 함양 보호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유전자보호구역입니다. 소유 면적별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같이 한 68% 정도가 국유지, 특히 동구청과 북구청에 좀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 전체 면적은 48만 헥타 정도 되는데요. 이 면적은 남한 육상보호지역이 한 27% 정도. 국립공원, 자연공원 보호구역과 유사한 형태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두 종류로 나눠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27만 7천 헥타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남한 육상보호지역이 한 15.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지역 세 가지 종류고요. 국립공원 지역이 전체에서 가장 많이 차지를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것도 49만 5천 헥타, 28% 정도의 육상 보호지역 면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 해당되는 보호구역 내에 실제로 1974년부터 21년까지 산불 발생을 했던 공간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중첩을 하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없던 내용이라 저희가 이번 발제를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과거 자료들이 빈도가 최근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하지만 공간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확인해 봤을 때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발생한 불은 좌측에 있는 그 정도. 그리고 자연공원 지역에서 확인되는 산불 발생량 역시도 생각보다 있더라. 그리고 이거를 500m 보호지역에서 500m까지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공간분포도는 우측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총 2만 8천여 건의 산불 발생 건수 대비 산림보호지역에서 442건, 전체 1.5% 비율이었고요. 자연공원 지역에 48건이 발생을 했던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청과 환경부 공동보호지역에서 632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은 2.2%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경 500m까지는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서 확대를 해보면 전체에서 13.3%, 그러니까 보호구역에서 한 4% 정도 내외의 산불이 발생을 했고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데가 13% 정도 됐더라. 이런 정도의 정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보호구역 내에서 산불은 발생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참여했던 2022년 울진 산불 피해 사례인데요. 먼저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이제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보고 봤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 등급. 기존의 산림청에서는 산불이 발생을 하면 위성 영상을 가지고 산불 피해 등급도라는 걸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건 개념을 넣으려고 보니 산불 피해 등급도에 따라서 식생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아닌 구역들도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그 기준을 살펴보면 식생 회복력이라는 자연 회복력을 토대로 피해 정도에 따라서 회복하는 정도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이 3월달 발생 직후에 저희가 만들었던 도면이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이 5월달 개업 이후에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피해 약한 피해 지역은 감소를 하고요. 피해 중 지역도 감소를 합니다. 다만 미피해 지역하고 신지역이 또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피해가 적게 나타났던 당시에 개업하기 전의 모습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존에 구분했던 피해 등급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회복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변화되는 식생 회복력 정도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식생 회복력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된 판단 기준이 아직은 충분치 않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폐기 모델을 가지고 피복력을 현장 조사각과 해서 미흡 구간과 우수 구간을 구분해서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산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설문조사를 경북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관련자별 보건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목 처리나 보건 방향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번 지리산 산불에서 동일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그 생태시업과 조림보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한 반절 정도, 50-60% 정도가 생태시업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 앞뒤가 조금 연계시켜서 봐야 될 부분이 생태시업이다 하면 우리가 흔히 소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화력수 위주로 식재를 하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그러면 식재하는 수종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시면 소나무가 월등하게 높다는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들과 산주하고도 선호도가 또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언어와 마음속에 있는 수종 선정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환경단체 의견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국내 3대 단체에다 의견을 여쭤봤고요. 단체 의견들은 침엽수보다는 화력수 위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조림보건과 자연회복의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또 대상지가 잠재적인 식생을 보유할 수 있는 대상지, 형질 변경이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은 산불 피해지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호구역 내에는 산림의 복원의 특이성을 감안해서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산림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내용들을 한 5번 정도 아마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셨던 위원장님도 오셨던 것 같고요. 정인철 국장님도 오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토론과 이해를 구했고요. 또 동의하는 절차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동의는 그렇게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생태원도 참여하시고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동의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자연 회복과 생태 시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공법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생활권 보건과 비생활권 보건으로 나눠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의 기존 학계에서 연구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20년 내외에 자연 회복력을 증진하는 목표로 상층을 빨리 조속히 만들 수 있는 5년 정도 앞당겨서 15년 내에 정도의 화력수림을 만드는 것을 자연회복력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2차 재예방과 생활권, 비생활권 보건, 자연회복지 이렇게 구분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63.4%가 자연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피해가 정도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700헥타 중에서 3,000헥타 정도를 자연 회복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1.4% 65헥타 정도는 응급하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응급복구지역, 2차 재해 예방지역으로 분리를 했고요. 생태시역 부분은 생활권과 비생활권을 나눠서 도로에서 가시권에 있는 600m 이내에 대한 부분은 일부 벌채를 분산 벌채를 허용을 하고 생활권 보건의 이름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외 지역들은 존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 제거 벌채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서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정리됐던 도면이 우측에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을 활용을 해서 보호구역에 산림보건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식생조사, 식물상 식생조사 했던 내용을 토대로 자생식물 목록과 양묘 본수도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양묘는 준양 양묘사업소는 현재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 자생식물 공급체계 내 양묘장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때 당시의 산불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를 끌었던 산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의 성금도 나타났었고요. 기업들의 ESG 사업 참여도 이루어져서 그 채널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채널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생명의 숲과 같이 이렇게 현재 기부자의 숲도 조성을 해서 산불 피해지 보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5년 동안 23년부터 27년까지 산림생태 보건계획을 1단계로 수립을 했고요. 현재 24년까지 시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37년까지 총 시공이 끝나고 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주요 계획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동 의심마을 산불 피해지입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울진 산불 피해지에서 한번 했던 경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부분과 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같이 나타났던 부분 같아요. 규모는 울진 산불에 비해서 좀 많이 적긴 했습니다. 한 130헥타 정도 규모로 공식 집계가 됐었는데요. 울진에서 저희가 적용했던 산불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더니 하동에서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첫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산불의 세력과 산이 갖고 있는 형질이나 상태에 따라서 산불의 규모에 따라서 훼손 정도나 전반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역시 공간에서도 동일한 모델링을 하고 프로세스를 적용했을 때 다른 결과값이 나타나 선장하고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저희가 인계점 분석을 해서 현장하고 맞추는 작업을 계속 해서 최종적인 도면을 얻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산불 피해 정보와 등급 기준은 대상기별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프로세스는 적용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 이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요. 지리산 산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년차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일한 면적이 좀 울진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악이 좀 용이했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산불 이후에 살아있었던 발생 시점에 살아있던 큰 교목층의 소나무는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화력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아교목층에 있는 화력수들은 고사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한 6-7% 정도의 고사율이 전년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력수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다만 사면부에서는 죽었다고 판단했던 일부 굴참나무라든지 큰 나무들이 자마가 발생을 해서 빗자루 형태로 살아있는 형태도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삼면부 일부 지역은 낮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고사하는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비교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력수가 고사를 하면 움싹이 발생을 하죠. 죽었던 자리에서 원래 한 개의 주관이 있었으면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주관이 생성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회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소나무가 죽었을 경우는 움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나무를 대신할 갱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개체가 필요한데 현재 방식에서는 자연에서 떨어진 천연 화종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수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박달나무와 소나무, 일본 니깔나무가 주요 수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빈도는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닌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은 일본 니깔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공원에서 이 보호나 관리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고민스러운 것은 이 소나무가 죽었는데 대체할 소나무가 현재 상태에서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복 소나무가 재생산되는 구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게 1년차 보고서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래 식물들이 유입되는데 뭐 도시화 지수나 기하율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종이나 과 단위에서도 수치는 늘어갑니다. 특히 국가가 병가가 늘어나시는 것은 뭐 기정사실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능선부 위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시사점으로 뽑은 겁니다. 이 보호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정부 부처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동 산불의 경우는 2024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한 10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만나고 사무실에서 만나고요.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관리 주체가 누군가, 누가 이 지리산 산불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끌고 가고 추진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였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는 것처럼 하동 산불 피해지는 국유지와 사유지, 공유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유지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국유지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완충구역입니다. 우측에 상단에 있는 부분이 완충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완충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하고도 또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산불 당시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우리 국시모부터 시작해서 백두대간 숲연구소까지 환경협력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대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사업을 해야 될 주체는 지리산 국립공원 아니면 함양구립관리소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사업 참여나 자율성이 얼마만큼 보장됐는가,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적극성들을 우리가 크게 확인할 수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끌어내고 이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획의 주체가 되는지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 이 계획 역시도 3년 계획에 따라서 그 1단계 계획을 수립했고요. 26년까지 지형복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당초 잡았습니다. 그리고 27년부터 28년까지 식생복원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타당성 평가를 작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처럼 그 식생복원의 연차를 저희가 2027년부터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이든 하종갱신이든 식재조림이든 움삭갱신이든 이 방법을 모니터링 3년 이후에 하자고 했는데요. 1년차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이게 3년 지난 후에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다는 판단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작년 타당성 평가를 하면서 지형 보존을 하면서 어떤 형태든 식생 보존이든 보건공법들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여기가 빨간색이 산불 피해 지역이고요. 능선부에 이렇게 나타난 지역이 1차년 당시에 산불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한 11헥타 정도 되는데 그 11헥타 지역에서 다시 1년 지나니까 다시 또 회복이 빠른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매년 회복은 피해 정도나 살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게 우측이 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1차년도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보시는 건 0.5헥타 정도 소나무가 다시 고사를 해요. 이런 구역은 2차년도 조사를 통해서 다시 포함을 시켜서 사업 면적의 반영력이 총 12헥타를 피해 정도에 따라서 토사가 유출되는 가장 심각한 피해가 있는 지역과 토사가 유출이 적은 지역까지 단계를 나눠서 총 5개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우선적으로 식생보전보다는 합의가 좀 이해나 뭐 합의까지는 아직 안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동의까지는 간 것 같아요. 지형보전에 대한 논의됐던 내용들입니다.
겉보기에는 그 식생 피복을 통해서 회복력이 있어 보이지만 토양이 계속 흐르고 있는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대에서 어떻게 흙을 고정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고요. 기존의 산림 분야에서 또 우리 생태보건 분야에서 쓰고 있는 공법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제가 토론 주제로 뽑아본 겁니다. 첫 번째 고민이 관리의 대상이 과연 그러면 어딘가, 산불 피해지를 생태보건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를 고민을 해야 되냐는 부분입니다. 통상 산불이 발생을 하면 아래쪽 발화 지점부터 시작해서 사면을 타고 능선부로 불이 올라가고 바람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 진행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 산불의 정도에 따라서 능선부는 피해가 극심해집니다. 1년 지나서 다시 동일한 지역을 확인해 보면 회복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회복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복이 가장 더딘 지역 위주로 관리 대상을 삼는 것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도움을 통해서 자연을 회복시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흔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식생구조 변화와 보건의 목표 설정을 달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보건 목표를 가기까지는 적어도 30년에서 50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이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관리가 미치는 범위에서.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이제 자연보건과 조림보건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그 고성주광명 사진인데 대부분 이 초록색 부분만 보실 거예요. 근데 조림보건 했는데도 보시면 이렇게 우측이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식생 회복되고 있죠. 반대로 자연보건된 지역도 여기나 여기를 보시면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지역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지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빨리 식생을 회복시켜주고 당겨줄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리산 산불 피해지입니다. 우측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직후의 모습이고요. 이쪽이 1년 뒤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 역시도 울진보다는 피해 정도가 좀 적습니다만 능선부 위주로 회복이 더디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진 피해 지역 역시 동일한 방식이죠. 능선부에 나타나는 문제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능선부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아니겠나 판단이 되고요. 이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 보호지역에 대한 우리가 행위 주체, 즉 관리 주체가 누군지를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연보건법에 보시면 보호지역 관리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고 기타는 도지사나 시군, 군수 이렇게 돼 있죠. 백두대간 보호법에 보시면 산림청과 환경부의 공동법이고요.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타법에 의해서 우선하고 기본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 핵심 구역의 산사태나 산불에 대한 업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관여하는 법 중에서 산불이 언급되어 있는 법은 이 백두법밖에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산불과 관련된 업무가 없어요. 보호구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에 관련된 업무가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법에 현재 없고 있고요. 완충구역 역시는 기본적인 제한이 있습니다만 시설 행위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산 부분이 완충구역에 해당이 되고요. 산림보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보시면 산불 예방이라고 국립공원 내에서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지방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라 통보사항입니다. 통보나 알림이나 그런 사항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보호법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법은 산불에 대한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호구 사업을 좀 볼게요. 자연환경보전법에 보시면 자연환경 보건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을 따르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보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산림자원 조성이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복구와 복원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산림복원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도 산림보건 사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공단법입니다.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공단법 역시도 생태 보건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업무가 없어요. 거기도. 그리고 국립공원 정관에도 보시면
생태 복원에 관한 사항으로만 정의가 되어 있지 산불 관련된 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보호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산불 피해지 복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보니까 사장의 행여가 기준이 있어요. 행여가 기준에 보시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허가 사항들은 사망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사망에 따라서 보전이 필요하거나 자연상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 이런 형태의 의견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질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과 기초적인 구조물을 넣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고 생략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저는 이제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산불 피해 복구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보호지역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지금 명확치 않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산림청은 구규림 지역의 백두대간 보호법에 따라서 완충구역에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불에 대한 업무가 산림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적 업무예요. 그러니까 보건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공원에서는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예방체계, 진화체계, 복구보건체계가 없어요. 보건체계만 갖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보호지역에서 법률체계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주체가 자율성이나 권한을 명확하게 가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원화 하거나 아니 역할이나 분담을 좀 협업사업하는 형태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자 참여 방식을 조금 더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방식으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계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3년간 있었던 큰 산불 관심을 가졌던 산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동 산불, 울진 산불, 인왕산 산불인데 보시는 것처럼 소유 주체와 관리 주체, 사업 시행 주체가 같은 곳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하물며 동일한 주체 내에서도 담당자 변경에 따라서 일들이 계속 바뀌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호국내에서 계속적인 산불이나 어떤 훼손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게 맞는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시는 것 제가 회의 횟수까지 다 기재를 해놨는데 한 40번 정도 세건의 산불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다 옳은 이야기, 다 필요한 얘기들만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합의나 우리가 동의를 구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룬 사례는 아직까지도 우리 기대치에 충분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쪽 관련해서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분들이시고 앞으로 후배님들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을 결국 산불이다고 피해를 입은 대상지는 그 산이거든요. 산이고 숲인데 그 숲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관심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우리 조금 내려놓고 어떤 게 빨리 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왔고요. 국립공원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홍철이라고 합니다. 앞선 발표에 이어서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리산 하동 산불 발생지에 대한 피해 조사를 저희가 24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토론을 해서 본사와 환경부에서 이제 이 대상지에 대한 어떤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뭐 사무소나 본사나 환경부에서 같이 오셔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국립공원에서는 사실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시는 바와 같이 80건이 안 되는 그 면적도 되게 작았고요. 그러다 보니 산불에 대한 업무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복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크게 고민한 적이 많이 없었고요. 조사 모니터링도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불이 나면 끄기가 되게 바쁘고 그다음에
탐방객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 정도만 관리를 해왔는데 23년에 하동 산불이 100헥타가 넘게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환경부와 공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동 산불변이 100헥타가 넘는 어떤 이례적인 대규모,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대규모 산불이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얼마큼 나타나는지 조사를 하자라는 게 1차 목표였어요. 그래서 23년도에 바로 저희가 봄이 되자마자 조사를 들어갔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23년 당해년도 조사만 가지고는 뭔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1년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산림청에서 산불의 면적을 발표를 했고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확인, 검증 과정을 거치자 해서 재조사를, 면적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을 했고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년부터 24년도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식생에 대한 주요한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외에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곤충이나 조류나 포유류에 대한 어떤 피해 유형별 기초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23년 3월에 이제 산불 진화가 되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의 사진 모습인데요. 보시면 뭐 민가가 피해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불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이 경계가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GPS를 들고 이 경계를 따라다니면서 경계를 다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언론에 났던 것보다는 좀 많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조사 방법은 일단 식생 피해 유형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과 심각, 경미. 그래서 산림청에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이제 뭐 수관화, 수간화, 지표, 지중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매칭을 하되 저희가 조금 그 고사의 어떤 양상을 조금 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우 심각과 심각, 경미를 나눴고 기본적으로는 매우 심각은 수관화에 매칭이 되어 있고 심각은 수간화, 경미는 지표화나 지중화에 매칭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생조사는 저희가 일반적인 식생조사 방법을 준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조사를 마치고 이후에도 계속 추적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고정조사구를 일부 설치를 병행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상별로, 그다음에 산불 피해 유형별로 되도록이면 3개소 이상 조사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를 현장에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노란색이 이제 산불 경계이고요. 보시면 총 42개의 조사구를 설치를 했고 그중에 고정조사구 17개, 일반 조사구 17개, 그다음에 산불 지역 외 지역에 대조구를 설치를 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시켜서 진행을 했고요. 총 면적은 159.39헥타가 나왔습니다. 산림청이 아마 128인가 9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헥타 정도가 조금 면적이 늘어나는 현황을 나타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존에 저희 지리산 정밀식생도 공단에서 제작한 정밀식생도를 기준으로 보면 화력수 군락의 71%로 대다수의 지역이 화력수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일부 인공림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목련 식재지와 일본 이깔나무 식재지가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력수 군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매우 심각, 심각, 경미를 구분을 했을 때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매우 심각이 이제 붉은색 라인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능선부에 이따 나오겠지만 침엽수 분포 지역에 매우 심각이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84%의 수준 면적이 경미, 그러니까 지표화나 지중화에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산불 피해를 나타내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매우 심각 지역,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관화라고 매칭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임상을 보니 61%가 침엽수 군락, 소나무가 주요한 침엽수 군락이었고,
그다음에 36%가 굴참나무가 주요한 화력수 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나무의 분포 지역에서 피해가 좀 크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엽수 분포 지역이 대부분 능선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 환경을 통해서 능선부라는 걸 확인을 했고, 보시면 이제 현황 사진입니다. 이게 2023년 6월 달의 사진이고요. 보시면 그 바라 지점에서 이렇게 능선부를 따라서 확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매우 심각 지역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건층까지 그 불길이 번져서 대부분 다 불에 타거나 수간화 지역에도 침엽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사하고 있는 모습을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이 3월달에 발생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에 매우 심각 지역이고요. 처참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온통 다 타 있었고, 토양의 상태도 굉장히 유기멸층이 매우 다 타서 마른 재가 많이 날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각 지역 같은 경우입니다. 매우 심각과는 달리 56%가 불참나무로 대표되는 화력수 군락으로 나타났고요. 31%가 침엽수 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 지역과 심각 지역의 임상의 현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는 부분이었고요. 심각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간화의 산불 지역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갈변이 되면서 다 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꼭 수관화의 어떤 피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좀 고사에 취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경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화력수 군락, 74% 이상의 화력수 군락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우 심각 지역에서만 침엽수의 분포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는 피해가 약할수록 화력수의 비율이 좀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경미 지역 같은 부분이고요. 이제 지표에 있는 유기멸층이 다 이제 타고 이제 재처럼 남아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관목류가 대부분 이제 다 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표를 피해 유형별로 보시면 23년과 그다음에 1년 산불 발생 후 1년 후에 그 고사율을 비교를 한 것인데, 매우 심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년도에는 겉의 형상을 보고 고사했다고 판단을 했지만 1년 후에 갔더니 다시 새잎을 돋아낸다든지 이게 죽지 않았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매우 심각 지역은 고사율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심각 지역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경미 지역 같은 경우는 분명히 23년도에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록을 했는데 1년 후에 갔더니 고사한 상태가 많이 나타나서 고사율이 경미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모르겠어요. 올해가 돼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바뀌고 5년이 돼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떤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저희 공단의 지침상 1년 차와 2년 차의 모니터링을 하고 10년 차의 모니터링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텀이 길어서 5년 차에 최소한 5년 차의 조사를 한 번 더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사례를 통해서 1, 2년 차에 이제 뭐 당해연도나 짧은 기간의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림의 경우, 경미 지역 인공림의 경우 23년도에는 살아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다음 연도에 많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경이나 수고를 좀 보면은 결과적으로 생존목에 살아있는 나무의 직경과 수고가 고사목에 비해서 조금 굵은 경향이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 굵고 클수록 어떤 좀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접근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고사목을 다 육안 판독을 통해서 드론 영상을 찍고
유관 판독을 통해 고사목의 위치를 다 찍어냈습니다. 찍어내서 이걸 공간 정보화했고, 이것은 이제 추후에 사무소나 본사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을 한 거고요. 매우 심각 지역 같은 경우는 헥타당 6,000그루 정도가 죽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소나무가 많이 고사를 했고, 그다음에 경미 지역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이제 헥타당 고사목 개체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나무의 고사목의 개체수가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탄소 중립이 워낙 이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불에 타게 되면 그게 바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하게 되는 형국인데, 그걸 좀 정량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평균적으로 전체 지역에서 52%의 저장되어 있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개발적으로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 있죠. 앤디베이나 뭐 탄화지수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을 해서 심각 지역과 경미 지역과 뭐 이런 걸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조금 당연히 안 맞겠죠. 당연히 안 맞겠지만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 없이 인공위성 영상만을 가지고 뭐 다양한 논문이나 보고서나 이런 많이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을 갖고 섣부르게 판단하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정규식생지수 같은 경우로 이제 저희가 추적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일단 수치적으로는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정규식생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매우 심각 지역, 경미 지역 모두 산불 외 지역의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의 수치적인 회복력을 보이고 있었고요. 경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90% 정도의 수치적 회복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식피율의 변화를 좀 봤는데, 일단 뭐 지표하든 지중하든 일단 하천식생은 다 타고 없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평가를 해보면 일단 매우 심각 지역 같은 경우는 관목층 한 28% 정도 피도가, 초본층 다시 9%, 심각 지역, 경미 지역 유사한 수준으로 관목층과 초본층의 피도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맹화도 저희가 관찰을 했는데요. 일단 매우 심각 지역에서의 측면 맹화 발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맹화가 어떻게 생장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미 지역이나 심각 지역에서는 맹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은 방법론으로 이 맹화들이 어떻게 잘 자라는지를 좀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불 발생 후 2개월 후에 탐방로 주변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고사한 관목류에서 근부에서 맹화가 다시 올라오고 탐방로 주변의 조리대 중심으로 또 초본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철이 오니까 수관층에 잎이 새롭게 돋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화력수 중심이었고요. 침엽수는 거의 뭐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 지역 같은 경우는 2개월이 지나도 이제 탐방로 주변과는 다르게 침엽수의 고사목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변화상이 별로 없었고, 일부 지역에서 이제 화력수들이 다시 좀 돋아나는 경향은 있었지만 개체의 분포 비율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니까 24년 9월 정도의 사진입니다. 경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탐방로를 걷다 보면 여기 산불이 났나 싶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무에 그을림 자국이 없으면 진짜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녹음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간화 심각 지역 같은 경우도
그을음이 많이 올라와서 티는 나지만 녹음이 많이 우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 지역 같은 경우도 하층을 중심으로 피복도가 많이 올라와 있었고 굴참나무 같은 경우도 일부 개체 같은 경우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잎을 돋아내면서 어떻게든 생존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찍은 능선의 모습인데요.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경관적으로도 녹음이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같은 지역을 이렇게 1년 6개월 후에 찍은 모습인데 상당히 많이 회복을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을음은 확인은 되지만 대부분의 식생들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름의 어떤 시사점이나 어떤 논의사항을 좀 제시해보면요. 결국 산불에 강한 숲은 화력수 군락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침여수 군락 분포 지역의 산불 피해가 워낙 컸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1년 6개월이 지나도 화력수의 생존율이 좀 더 높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도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침엽수고 오른쪽이 굴참나무거든요. 소나무와 굴참나무가 같은 지역에 있어도 저렇게 죽고 사는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력수 군락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하지만 이게 1년과 2년 차의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목초봉 같은 경우는 그 경미 지역도 완전히 다 타서 고사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력이 돋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동보다 1년 전에 발생한 산불 지역인데요. 거림입니다. 거림은 규모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지만 나름 이렇게 사진으로 모니터링을 사무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층 식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었고, 여기는 특이한 것이 이제 일부 첨가물류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 이깔나무 식재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깔나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사를 많이 했고 하층 중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숲, 결국은 나무가 굵고 수고가 크고 그다음에 천이가 진행이 돼서 화력수 중심의 오래된 숲이 결국은 산불에도 강할 것이다 라는 어떤 소견을 낼 수가 있었고요. 결국은 공원 입장에서는 화력수 중심의 울창하고 숲이 오래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조금은 이견은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를 보고 복원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조사 결과에 기반을 해서 화력수 중심의 복층 구조의 생태적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천이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좀 복원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탄소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피해를 적게 유도하는 것이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이고 탄소 중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탄소 중립 대응 정책 측면에서 산불 관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동 같은 경우는 탐방로가 산불 경계를 위요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수관화 지역과는 탐방로가 멀리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이 볼 때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심각한 지역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할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면이 나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계절이 바뀔수록 고사목이 바짝 마르면서 톡 치면 쓰러지더라고요. 톡 치면 쓰러지고 구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탐방객 안전 문제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고사목을 일부 정리를 좀 해주고 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아까 앞서 발표가 나왔지만
집안 안정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상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합천 산불 발생지가 하동하고 같은 시기에 났어요. 면적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3월 8일에 찾아가서 간단한 영상을 찍고 식생조사를 했었는데 일단은 합천은 침엽수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하동보다는 피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일부 숲가꾸기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모두 배기를 하고 거기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 것이 많은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 숲가꾸기의 부산물들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비교 차원에서 한번 다녀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요 사례를 좀 비교를 하면서 확실히 침엽수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또 나무가 굉장히 키가 작고 직경도 작은 지역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나무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되지 않은 인위적인 관리가 없었던 자연林과 인위적으로 관리가 되었던 숲의 어떤 차이를 조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숲의 자연성, 숲가꾸기의 유무, 화렵수와 침엽수의 비율,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논문을 찾아보고 다양한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주시는 부분도 그렇고, 산불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산불 복원을 이렇게 해야 돼. 여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매뉴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공단도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하동 산불 발생지에 대해서 다양한 지침과 매뉴얼은 산림청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다양한 의견을 주시지만 저희가 이제 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외부에서 보기에는 또 좀 답답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하동 산불 발생지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피해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담아서 본사나 환경부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숲연구소 2호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 우리 모인 분들이 산불 전문가나 아니면 산불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셨다라고 하면 양쪽 두 분을 좀 싸우게 만들고 싶은데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학회 차원에서 산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니만큼 질문도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해 주신 내용들 중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코멘트를 좀 남겨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고, 아무 얘기나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여러 번 말씀하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임채영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좀 살펴봐 주셨고요. 법률적인 부분까지를 전반적으로 쭉 훑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발제인 박홍철 박사님께서는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자세하게 국립공원 내부에서 발생한 산림과 그리고 산불이 발생한 그 산림이 어떻게 산불 이후에 1, 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립공원의 어떤 방향성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들 아니면 코멘트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윤철 박사님께서 처음에 생태보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주고 넘어가셨는데, 사실 생태보건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면 인위적인 복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생태보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생태보건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산불 이후에 그 산림보건을 생태적으로 한다는 그 생태보건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인간이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업무를 계속 진행해 오고 계신 산지보전협회 입장에서의 생태보건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 입장에서는 보호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분명히 생태보건을 지향점으로 두고 관리를 해 나가실 텐데, 공단에서 바라보고 있는 생태보건의 정의나 범위는 어떤 건지 두 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해 주시는 동안 질문하실 것들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호영 박사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국립공원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어떤 생태보건적 접근이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불에 대한 대응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공단이 대부분 소규모였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그리고 두고 보다 보면 어느새 회복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하동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동 산불이 발생하면서 환경부도 그렇고 본사에서도 그렇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규모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림청도 동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나 공단 입장에서는 이제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산림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산림청의 의견이 타당한 건지 또 검토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이런 조사 의뢰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이 이렇다, 공단 본사의 입장이 이렇다, 하동 산불 발생지를 이렇게 하자라는 건 아직 결론이 안 났고, 다만 그냥 회의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들은 무엇이냐면, 하동 산불 발생지 같은 경우는 일부 심각하게 피해가 입은 지역이 있지만 그 면적이 1, 2헥타 수준이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으니 그냥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다만 아까 임채영 박사님께서 이제 법령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셨듯이 산림청에서 산불 피해자에 대한 보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분에도 분명히 이제 의견 조회가 들어올 텐데, 실제로 23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 조회가 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소극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 지역에 대해서 일부 음삭 관리라든지 집안 안정 사업 같은 거는 해도 좋겠다, 이런 정도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큰 규모의 어떤 사업의 성격을 띤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크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심각한 지역이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설령 나대지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에 나대지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는 그냥 자연의 힘에 맡기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하동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어떤
보건 사업이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말씀드려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림청에서 협조가 의견 조회가 들어온다면 일정 부분 소극적인 형태의 어떤 관리는 어느 정도 해도 괜찮겠다 정도의 의견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국립공원의 입장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존치하는 상태에서 자연의 회복력에 의해서 스스로 회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선부나 이런 심각한 지역에 있어서는 우산관리나 토양관리 같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죠. 수용 가능한 정도다.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아마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의 일반적인 입장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지역 다루고 계시는 우리 산지보전협회 입장은 어떤지? 복원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산림청 입장을 제가 하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아까 자원법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산림청에서는 기존의 산림 사업 종목 대부분을 산림 보급 사업의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지, 사업 종으로 구분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건의 개념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상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도 한 20여 년 보건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게 말 그대로, 교과서 그대로 산림의 생태적 구조와 기능을 회복을 돕는 과정이다. 이게 지금 SEN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그대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최근 들은 고민은 훼손의 정도, 저하나 그다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데미지드라고 표현하는 훼손, 그다음에 디스트로이드라고 표현하는 파괴, 이 세 가지 등급이 각각의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이 보건의 생태 회복을 이야기하면 동의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도 명확하고 가야 될 방향성도 비교적 명확한데, 지금 훼손과 파괴 단계로 오면 각각의 생각하시는 것들이 사업 정도 다양해지면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복을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환경부가 됐든 산림청이 됐든 결국은 어느 정도의 사람의 도움을 전제로 한다라는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론들이 어떤 것일까? 천의의 시간 경로를 맞춰주는 도움. 가만히 뒀을 때 20년 걸리는 걸 5년 정도 우리가 당겨준다. 뭐 이런 개념의 도움이면 저는 어떤 형태에서 공종이 들어오더라도 사용되는 재료나 방식들이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의 원래의 모습과 기능을 도와주는 행위다고 판단되면 복원되지 않는가. 뭐 저희가 한 400개 정도 산림 복원지를 모니터링하고 다니고 있어요. 다니면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 복원의 개념들이 좀 폭넓게 적용되고 있고 일선에서도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게 좀 나눠서 한 가지 목표가 아니라 저는 훼손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질문을 드려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 박사님 생각에는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인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 복원의 속도를 증진시키거나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의 스스로의 힘에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 허용 또는 아니면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자연이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느냐의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영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조림 복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형용모순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조림 복원이라는 게 정책적으로 조림을 복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용어인지 아니면 산림청에서는 조림도 복원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물론 이제 산림청 직원이 아니시니까, 소속 아니시니까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으시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발표하신 국립공원연구원의 박홍철 교수님께 조금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동 산불이 국립공원에서는 굉장히 큰 산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자연천위를 가도록 지켜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 입장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국립공원관리공단, 물론 이제 관리자가 빠지긴 했지만 숲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복원도 있고 소극적인 복원도 있을 텐데, 이 관리하는 것은 이제 자연에 대한 실험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것을 조금 구별을 해서 이 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실험의 장소인 것 같은데, 그냥 소극적으로만 바라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조림 복원 제가 선택한 용어가 아니라서 왜 이 단어를 산림청이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뭐 그동안 산림청이 해왔던 행위와 관련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애들러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조림학 본론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조림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림은 파종 조림, 그다음에 갱신 조림, 식재 조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파종 조림은 종자를 뿌려서 하는 걸 파종 조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갱신 조림은 천연 화종, 나무에서 떨어져서 저절로 생기는 갱신, 그다음에 움싹을 통해서 갱신하는 걸 갱신 조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식재 조림이라는 표현은 아마 박수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식재 조림의 열식 조림 패턴을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몇 번 나눴던 기억도 있는데, 아마 산림청이 대부분이 조림이라는 용어를 정책적으로 쓰면서 이 조림 복원이라는 게 아마 열식 식재 조림을 대표로 보고 그것을 복원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들이 기존의 산림청이 경제성을 위주로 한 가지 방식을 가져왔던 것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형태로 앞으로 좀 용어들이 정리되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보호지역 안에서의 산불 피해지에 대한 어떤 복원 기법에 대한 테스트나 어떤 개발 과정을 위한 어떤 시험 연구,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조직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공감대가 있는지가 일단 떠올랐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산불에 대한 사례가 저희가 그 업무 사례가 많지 않고, 지금 이 지역 하나 가지고도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기가 지금 매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 기법이나 복원 기술 혹은 그런 실증 연구라든지 이런 테스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중에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 부분 충분히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책적인 방향성이 서게 되면 그때 의견 한 번 더 떠올려가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공 교수님께서 너무 아픈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따가 저기 뭐 어떤 어려운 자리 아니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싸우셔도 괜찮고요. 싸운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조림이라는 말과 복원이라고 하는 말의 형용 모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임채용 박사님께서는 복원을 예전식의 어떤 식계조림만을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산림청에서 보고 있는 복원의 방식은 천연화종 복원까지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산림청의 과거 개념에서 조금은 산림청 스스로도 복원의 개념을 넓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죠.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는 사실 이런 속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불이 처음 나가지고 우리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앞으로 이 건을 계기로 뭔가를 계속 고민하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혹시 다른 질문? 부대간수연구소의 최윤호라고 하고요.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 드렸으면 하는 사항이 방금 전에 이제 박석호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과 연관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산림청과 이제 공단 또는 환경부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만 이제 산림청의 서로가 서로의 기관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림청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산지를 다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 공단 입장에서 또는 환경부 입장에서. 반대로 이제 그렇지만 산림청은 그 일련의 수단은 일련에 행했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유형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것들, 그리고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복원 과정들이 정립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박홍철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침 우리가 이곳에 발생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공단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즉 말해서 공단은 이 산림청의 저 방식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부분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원칙에 맞게 좀 와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고, 그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뭐 약간의 유두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장 몇 년 전에 제일 인상 깊게 봤던 하나의 장면을 보자면, 설악산의 중청 대피소 앞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복원 사업을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게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공단이. 그게 기존의 사업들과 유사하게.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하되 산림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방법론들 중에서 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차용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가끔 모이셔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 또는 바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니네 자주 만나서 얘기 좀 해라,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최송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두 개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자 우리나라 부서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산을 관리한 산림청에서는 산불이 나면 빨리 꺼야 되는 것이고요. 끈 다음에는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면이 있고,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보호지역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게끔 대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갈등의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왜 이제 아까 논문이랑 연계시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얻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 일어났는데,
그 오랫동안 일어난 산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나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불이 나면은 그게 수관화든지 수간화든지 요게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제 몇 년 좀 지나서 봐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산불이 났는데 그 저기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움싹이 나오거나 이래가지고 숲에 어떤 그 갱신, 그러니까 갱생 혹은 천이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도 다들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신 표 중에서 25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저는 이거는 되게 인상 깊게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 데이터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그 되게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경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데이터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그 보호지역 국립공원에서는 생각보다 산불이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공단 내에서 산불이 났고 그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의 유형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변한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매우 값진 기초적인 데이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그 이 표를 보자마자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 학회에 논문으로 한번 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요번 기회에 잘 너무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잘 축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부연을 좀 더하자면 잘은 모르겠는데 그 밀양에 크게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산불이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보다는 저렇게 산불이 났기 때문에 빨리 골프장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산불이 났을 때 그런 것들이 개발로만 이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경각심을 좀 가져줘야지 일부러 불을 낸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 마침 산림청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셔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산불 나가지고 나면 무조건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례들이 나오면은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점에서 그냥 말씀 좀 드렸고. 저는 여기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윤주인데요. 연구자들은 지금 이제 물론 이게 연구 포럼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산불이 나무로 인해서 이게 이 숲이 어떻게 바뀌는지 복구 복원은 어느 수준에서 필요한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은 이 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에서 산불이 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개발 행위랑 다르게 더 번져나갈 수도 있고 그 산불 때문에 마을이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동에 그 산불이 났을 때 저희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엄청 많이 놀라고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곳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죠. 저는 대성골 워낙 좋아하고 대성골로 해서 세석에 올라가는 길이 비록 길지만은 그 길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특성이 있어서 많이 가봤는데 산불이 났다니까 그곳의 나무들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 또 제가 박석권 교수랑 함께 거기 일본 목련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본 목련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모든 게 한꺼번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봄이 오니까 살아나는 나무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저지른 어떠한 행위들 때문에 그대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새 잎을 내는 거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숲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곳에서 연구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야기 두 분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공감도 가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우선 저는 이 국립공원에도 다양하게 복구와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노구단에 군부대가 철수했을 때 거기에 지형을 어떻게 복구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생태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기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런 게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경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가 조금 의아했고, 근데 아마 그것이 산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산불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외국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끄는 그런 매뉴얼만이 아니라 그런 산불 지역을 어떻게 좀 볼 것이냐라고 하는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매뉴얼 작업을 이 하동 산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리고 우리 임 박사님이 이제 자연공원법을 보니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조문도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매뉴얼 지침과는 다르게 법안에서 국립공원 안에 산불, 그러니까 자연공원 안에서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뭐 협력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한 줄짜리 정도의 조문이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미 환경부가 모르겠어요. 환경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하동 산불에 대해서 모니터링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은 지금 저곳에서 필요한 거는 모니터링만 해도 된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긴급 복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이곳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뭐 복구와 복원의 다양한 유형 속에서 산불 지역이 뭐 그 형태가 이렇다라고 하면 그곳은 일단 모니터링을 뭐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긴급 복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환경부와 공단의 정책을 좀 가지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모니터링 아까 이제 뭐 1, 2년 했고 이제 5년 주기로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산림청과 좀 협력해서 그곳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피해 주민으로서의 안타까움하고 그리고 공원이나 환경부, 산림청 전반적인 국가에 대한 어떤 요청사항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공원은 오늘 복결 박사님 많이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매뉴얼도 만드셔야 되고 모니터링도 더 자주 하셔야 되고 의견 잘 전달해 주시리라 믿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뭐 공단에 다양한 보건 사례가 많이 있죠. 오랫동안 많은 다양한 보건 사례를 했지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늘 발표 주제와는 조금 또 거리가 있고 해서 산불과 관련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뭐 공단이 보건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면 그건 큰 오해고요. 산불과 관련해서 아직 보건 사례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하동 산불을 계기로 본사에서 산불 예방과 관련된 지침이 만들어졌고요. 산불 피해지 사후 관리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뭐 환경부 차원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어떤 그런 훈련 같은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체계를 잡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은 연구원의 의지가 좀 있습니다. 연구원의 의지가 좀 있어서 이것을 시작하고
한 담당자 입장으로 제가 꼭 다시 챙겨서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우 박사님 추가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산불을 보면 산불이 나면 안 되는 지점으로부터 산불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연결지어 보면 이제 재료, 뭐 그런 산불이 탈 수 있는 재료들이 마침 그곳에 많이 쌓여 있었고, 바람도 영향이 있어서 내부로 상당히 많이 확산된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단에 좀 바라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이제 공단의 산불 방지 체계, 공단은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진화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공단이 할 부분은 아니니까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하고 그걸 지원해주는 역할이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하지만 분명히 예방해야 되는 것은 매우 분명한데 이번 부분은 그 부분을 놓쳤다고 저는 일정 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혹시 이 산불이 발생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이 모니터링 사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른 국립공원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지역들을 선별하는 과정들이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침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과정 중에 예방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을 선별해 내려면 제 생각에 그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산림청하고 협업할 수도 있을지, 그걸 뭐 당장 답변을 주시는 건 아니더라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내부의 의견 타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산림청 이제 임채영 센터장님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아까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그 이후에 사후 조치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울진 산불, 22년도에 울진 산불이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도입된 시기라고 본다면 공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업력으로 보면 마침, 물론 그 기본적인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호지역이라는 관점에서의 업력으로 본다면 불과 한 3, 4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도 아까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울진에서 지리산 하동 산불로 넘어오면서 이 복원의 관점을 초기에 울진에서 선정한 것과 다시 또 이 지리산 하동을 거치면서 어떤 점들이 좀 변화됐고 앞으로 또 어떤 점들로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철 박사님께는 산불 취약 지역을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이고, 그렇게 선별된 취약 지구에 대한 산불 예방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의 여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쉽진 않겠지만 일단 하동 산불 이후로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탐방객이나 지역 주민의 의한 어떤 화기 관리, 그리고 그 산불 조심 기간의 어떤 순찰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관리적 측면에서 좀 대부분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불이 우려되는 지역 어떻게 보면 과학적 관리에 의한 근거에 의한 관리인데, 이건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라는 게 수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각 공원별로 그 건조 취약 지역 같은 게 다 뽑혀 있거든요. 지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참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산림청과의 협업은 산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정무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왔습니다. 네. 울진 하동 산불을 겪으면서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 산불이 있다고요?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희 당시 운영하고 있던 보건 그 콜센터에 일반인들이 헌금을 내시겠다, 또 식재에 참여하시겠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한 달 반 정도. 식목일 지나고 5월 어린이날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사실 정확하게 현 수준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정리하는 건 이제 3년이거든요. 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드는 것은 산림청의 정책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 제가 12쪽하고 14쪽에 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그 산림청 내에서 나무를 식재 조립을 하는 부서와 생태보건하는 부서의 사업종들이 겹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체계를 산불지 관련해서 금년도에 다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요. 여기 앞에 계시는 두 분 사무관님과 그 주무관님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건의 개념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울진 산불을 통해서 보호구역에 대한 보건의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도드라졌던 것들은 식생 회복력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생태보건제에서는 반드시 반영돼야 할 지표로 검토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변화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우리 관련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부분들은 지금 뭐 기부자회석 같은 것들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 적십자자도 그렇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기술그룹에서 과연 이 수많은 자문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내 의견을 전달하고 끝난 적은 없는가.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잠깐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설계나 시공까지 연결돼서 담당 공무원들이나 담당 관리소 분들이 그 사무소 분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그 각 부처 간에 쉽게 접하기 힘든 부분을 장을 열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산불 피해자에 대한 보호구역에 도움을 주는 이런 활동들까지 좀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들이 이제 두 번의 큰 산불을 통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과거의 어떤 획일적인 복원이 아니라 생태 회복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후에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생태 회복력에 따라서 복원의 방식들을 다르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변화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양쪽에서 진행해 오셨던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 오늘 발표 내용에서 몇 가지 질문도 있고 의견도 있긴 한데,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남겨놓으면 이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갈등적인 요소는 전제하더라도 중요한 평가 기준은 결국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산지보전협회에서 해오시는 이 연구, 이 과정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산림보호법상 그러니까 산불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떤 절차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발생하고 현장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타당성 평가하고 시설계 다 해놨는데 법의 틀 안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발제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만 법대로 다 했는데 왜 이 최종적으로 이 협의의 대상인 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도 법대로의 비교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립공원단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협의해주는 주체인 국립공원단 입장에서는 어떤 법과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이
이 사업이 시행되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뭔가 이게 법과 법의 비비평가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 들었던 맥락은 어쨌든 지금 산림청 쪽에서의 절차는 법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자연보호법상으로는 이 협의가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게 조금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정확한 건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시 이제 이 하동 산불이 발생됐던 그 날 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서 그 산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셨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2,500분 가까운 분들이 그 화마선 현장도 직접 목도를 했고 그런 현장에서 또 앞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됐던 여러 경과들을 보면 지금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공단대로 이런 연구들은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지표를 보면 상호 간에 제가 알기로는 자료 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좀 이런 것들이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두 분은 연구자시잖아요. 그래서 연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논문이나 이런 형태로 서로 좀 협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지도 좀 아까 저는 생각은 안 했지만 말씀드리면서 좀 들었던 두 번째 질문이었고 이제 의견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좀 문제인식은 이런 겁니다. 산불이 나고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독특한 사례인데 두 기관 간의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배경은 문제는 또 산림청에 있어요. 왜냐 이 문제가 이 산불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서 뭔가 해결되는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라 막 불필요한 인도 논란이라든지 이 산불의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을 저해했던 요소 중에는 산림청 책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괜한 정무적 판단들이 이 지리산 하동 문제를 양 기관 간에 화학적 결합할 수 있는 기대치를 많이 좀 저해시킨 요소도 분명히 있다.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그 맥락을 알고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공단에서 이제 오늘 뭐 소극적 이런 좀 평가를 갖고 계시긴 한데 저희들이 그 지난 20년 동안 산불 피해 현황 아까도 이제 잠깐 10년치가 나오긴 했지만 이 사례를 좀 독특하고 좀 무게감 있게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하동 산불의 피해 면적은 지난 20년 동안 피해됐던 전체 면적보다도 큰 면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지금 그 영동 지역 같은 경우도 눈이 올겨울에 거의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굉장히 산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결국은 국립공원이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좀 거시적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산불에 대한 문제인식을 좀 무게감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까 이제 박 박사님이 몇 가지 이제 진행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걸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가장 오늘 듣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법대로 하고 있는가? 법대로 방어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발표에서 드렸던 내용들이 법적 사항이었어요. 저도 이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관련 법들을 좀 이렇게 봤고요. 그 동안에 이제 산림청이 했던 행위들이 법률적 요소를 충족하지 않는지를 확인했을 때 저는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법률 절차대로 가고 있고요. 제도 절차도 그대로 준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하고 법을 해석하는 방식들하고 부처간의 입장들이 좀 정리가 필요한데 작년까지 그 첫해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작년에 타당성 평가를 했습니다. 자원법에 따라서 지금 제도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 시공까지 들어가는 게 아마 산림청의 지금 집행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세부적인 것들은 뭐 제가 다 답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은 뭐 산림청의 답변이나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부지방청과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부분은 저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공단에 저는 질문 한번 이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좀 정리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하면 전 좀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이 제 의견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 법대로 해온 어떤 시설계 결과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의 의견은 국립공원공단이 저는 감리의 기능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립공원공단이 감리의 주체로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가는지, 그리고 공원 정체성이나 관리 어떤 틀을 좀 훼손하지는 않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되게 좀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사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지금 벌써 한 3, 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뭔가 협의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좀 우려 속에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태백산의 인공조림지 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산림청 쪽에서 설계를 다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립공원공단이 그 설계 안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의견 수정을 해주고 또 그런 걸 또 합의를 가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는, 검토해 볼 시점은 아니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박 박사님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태백산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끝난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이 설계에 대한 어떤 뭐 가감이 있는지 뭐 잘못된 건 있는지 뭐 이런 의견 교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확정짓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근데 이번 한원 같은 경우는 23년에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 연말에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의견 조회가 와서 의견에 대한 저희 공단에 의견을 주었죠. 그 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고 24년도에 이제 타당성 평가 사업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의견조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조회는 아직 안 왔는데, 실시 설계가 제 생각에는 실시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야 구체적인 품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역할 배분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 설계가 끝나면 아까 정희정 국장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논의할 일이지, 지금 뭐 이상 기본 계획만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감리를 하겠다, 뭐 실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른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견을 주시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추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또 의견 조회가 올 겁니다. 물론 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기관의 예의가 있기 때문에 의견 조회를 주실 텐데, 그때 이제 뭐 다양한 제안을 주시고 뭐 논의를 하면 공단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무소가 되든 연구원이 되든 뭐 본사가 되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아쉽지만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해주신 두 분 박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질문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보호지역 분과위원회가 산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분과위원회는 아니지만 아까 임채영 박사님 발제해주신 것처럼 보호지역이 산불 위협의 13% 정도는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시해 줬잖아요. 그리고 산불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보호지역도 산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공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산불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 하나 드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산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건데 그동안에 큰 산불 났다고 잠깐 관심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호지역 분과위원회에서 오늘의 세미나를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 유지를 위해서 이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산불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토론회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집행부한테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 박사님이나 두 기관에서도 이런 자리에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